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는요, 우리가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 자동차 산업에 투자해야 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대표적인 현대차 주가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현대자동차의 주가 차트를 살펴보시면 올해 1월 달에 굉장히 강한 슈팅이 나온 이후에 약 5개월 정도 아무래도 많은 주주분들,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힘들고 지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점은 4월과 5월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은 분명히 달라졌다라는 점을 눈여겨보고 싶습니다. 실제로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4월 달에 약 3천억 가까이를 매수했으나 5월 들어서는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5월 같은 경우에는 거의 4월 달에 샀던 거 그대로 이제 반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4월 달에는 1,200억 가까이를 매도했고 5월 같은 경우에는 약 2천억 가까이를 매도하면서 4월이나 5월이나 꾸준히 현재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점은 바로 기관 투자자의 투심이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점이에요.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4월 달에는 1,600억 가까이를 매도하면서 외국인과 그렇게 다르지 않은 시각을 보여주고 있는데, 5월 들어서는 무려 5천억 가까이를 순매수하면서 한 달 사이에 현대차에 대한 투자 심리가 조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주가는 4월이나 5월이나 계속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재미없는 상황이지만 매수 주체는 한 달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좀 주목해보고 싶은 점은 기관이 왜 5월 들어서 강하게 현대차를 매수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이번 영상에서 다루고 싶은 내용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은 최근에 약 5개월 정도 현대차 주가가 부진한 이유를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이 외국인이 4월, 5월 계속 매도한 결정적인 이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기관 투자자는 왜 매수를 하고 있는지, 5월에 자동차 산업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얘기를 하면서 향후의 주가 흐름은 어떻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지도 애널리스트들의 레포트를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하면 여러분들은 현대차를 투자하실 때 주가가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분할 매수에 적절한 상황이다라고 판단하실지, 아니면 주가가 계속 부진한 모습을 보이니까 홀딩 혹은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해답을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내용 궁금하시다면 이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 영상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5개월 정도 현대차는 지루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는지를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 달에는 기관이 강하게 현대차를 매수한 이유를 알아볼 건데요. 키워드는 미국 내 자동차 시장의 변화가 크게 다가오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는 이 두 번째 섹터에서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시는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도 현재 현대차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현대차뿐만 아니라 완성차 업체들은 이 자율주행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살펴보면, 단순히 현대차를 6개월에서 1년 정도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장기 투자로 분할 매수하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지 않을까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왜 최근에 현대차 주가가 부진한지 그 이유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현대차 주가가 부진한 이유를 딱 하나 말해보라 라고 한다면 당연히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올해 2월 달에 텍사스 지역에 한파가 닥침에 따라서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의 거점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오스틴 반도체 공장이 셧다운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월에 셧다운된 반도체 공장은 4월 중순에 돼서야 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했는데요. 실제로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것은 6월에나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월에 셧다운되고 6월부터 정상 공급이 된다라고 하면 약 4개월 정도 공급이 안 된 상황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게 삼성전자만 문제냐?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관련된 기사를 조금 살펴보면 이 지역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NXP, 인피니온과 같은 업체들이 반도체 생산 공장을 많이 지었던 지역이에요. NXP와 인피니온이 어떤 회사냐라고 한다면,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말씀드리자면, 차량용 반도체 공급 점유율을 살펴봤을 때 2019년 기준으로 글로벌 넘버1이 NXP, 우리가 살펴봤었던 이 업체고요. 2위가 인피니온, 그리고 4위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로 1위, 2위, 4위 업체가 다 텍사스 지역에 현재 반도체 생산 거점을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업체들이 셧다운됨에 따라서 전체 차량용 반도체
반도체의 거의 60%에 달하는 점유율이 현재 날아간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차량용 반도체 공급이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는 차량을 생산할 수가 없다 보니까 현대차의 매출이나 영업이익에 당연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현대차 주가를 매도하는 이유, 그리고 지난 5개월 정도 주가가 부진한 이유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대표적으로 차량용 반도체를 위탁 생산하는 TSMC가 건재한데 걔네가 생산을 늘리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TSMC의 제품별 매출 비중을 살펴보면요, 전체 비중의 차량용 반도체 매출 비중이 약 3%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매출액이 적은 이유 레포트를 살펴보면요, TSMC와 같은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의 매출에서 차량용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3, 4%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 이거밖에 안 되냐라고 하면 사실 마진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인데요. 최근 2년간 자동차 수요가 좋지 않아서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생산 설비 증설에 소극적이었었던 것이죠. 차량용 반도체 공급이 현재 엄청 막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게 되냐면요, 현재 차량용 반도체 생산과 관련된 모든 부품의 가격이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고, 차량용 반도체 업체들이 조기 출하하는 조건으로 이미 두세 배의 가격을 현재 부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심지어 일부 반도체 유통상들이 기보유 재고에 대해서 무려 10배까지 높은 가격을 불러도요, 현재 현대차와 같은 자동차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는 현재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가격을 10배까지 올려도 생산할 수밖에 없는가? 현재로서 이러한 가격 폭등에도 반도체 물량을 구할 수 있으면 다행이다. 자동차 업체들 입장에서는 원가 비중 2%인 반도체 가격을 인상해 주더라도 가동 중단을 통한 손실을 막는 것이 더 현실적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용 반도체 공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현기차 같은 경우에는 4월 달에 공장이 중단되기도 했었는데요. 현대차의 아산, 울산 공장은 4월, 5월 생산이 중단됐었고요.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5월 달에 일부 생산이 중단됐습니다. 즉 차량용 반도체 가격을 10배를 더 불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이 현재 중단될 만큼 차량용 반도체 공급이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레포트를 조금 더 살펴보면 차량용 반도체 가격이 일괄적으로 20% 상승하게 된다라고 하면 자동차 내 생산 원가는 0.4% 상승하고, 이러한 원가 상승분을 완성차와 부품차 업체들이 반반씩 공유하게 되면 현대기아차의 합산 영업이익이 약 2% 떨어질 것이다 라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완성차 업체의 영업이익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에요. 그렇게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영업이익이 2% 더 감소한다라고 하는 건 투자 심리를 악화하기에는 충분히 안 좋은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과연 이 지긋지긋한 차량용 반도체의 공급 언제쯤 해결될까? 우리의 가장 큰 궁금증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은 2021년 연말까지는 지속될 것이다 라고 하지만 2분기를 기점으로는 어느 정도 수급의 불균형이 정점을 지나서 하반기에는 완화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가 살펴봤었던 영업이익 감소라든지 매출액 감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가의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주가 하락의 악재로는 작용하지 않을 것이다 판단한다. 즉 하반기 생산의 U자형 회복과 함께 주가도 같은 궤적을 그릴 것이다. 정리해서 말하면 이미 현재 5개월 동안 주가가 계속 부진한 모습을 보인 게 말씀드렸던 악재를 충분히 반영하고 소화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 여기서 주가가 더 빠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리고 아까 기사에서 봤던 것처럼 6월달, 즉 다음 달부터는 삼성전자의 공급이 정상화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부터는 하반기에 서서히 주가가 회복하지 않을까라고 현재 레포트는 전망을 하고 있고, 기관 투자자 역시도 그 의견에 동의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5월달 들어서 현대차에 대한 매수를 과감하게 늘린 이유가 바로 그 지점에 있지 않을까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현대차의 주가가 왜 이렇게 부진했는지를 살펴봤다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근에 미국 내 자동차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단순히 6월부터 차량용 반도체의 공급이 늘어나서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늘었다? 그렇게 단순하게 해석하기보다는 그거에 더한 플러스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바로 그 답은 미국 내 자동차 시장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4월 달에 주가는 굉장히 부진했지만 의미 있는 데이터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현대기아차가 지난 4월에 미국 자동차 시장 내에서 시장 점유율 10%를 달성했습니다. 이 시장 점유율 10%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과거 현대기아차의 시장 점유율 추이를 살펴보면 2000년대 후반에
자동차 주가가 한창 좋았을 때 그때 현기차의 점유율이 딱 10%를 살짝 넘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11년 들어서는 꾸준하게 MS가 빠지는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전기차 시장 내 현대차의 퍼포먼스가 꽤 의미심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다시 10년 만에 10%를 현재 넘은 상황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 10%가 넘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대표적인 럭셔리 브랜드인 제네시스 브랜드가 최근에 굉장히 미국 내에서 호평을 받고 있고, 현대기아차의 고마진 모델인 펠리쉐이드나 텔룰라이드가 미국 내에서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글로벌 시장 내에서 현기차의 RV 비중 추이를 살펴보면 최근 4년간 꾸준하게 RV 비중이 올라가고 있고요. 이 RV 비중이 올라가고 있는 게 뭘 의미하냐면 대표적으로 현대차의 모델 중에서도 마진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펠리쉐이드나 텔룰라이와 같은 대형 SUV의 매출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현기차의 MS를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마진도 좋아질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고요. 대표적인 럭셔리 브랜드인 제네시스 같은 경우가 2020년 들어서 미국 내에서 좀 선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현대차에 대한 투자 심리를 자극하기에 충분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지난 4개월 동안 현대차의 주가는 재미가 없었을 수도 있겠지만 미국 자동차 산업은 유례없는 호황기다라고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공급 같은 경우에는 차량용 반도체 문제로 인해서 계속 줄어들었지만 판매는 코로나가 제일 심했었던 2020년 3월 이후로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 차트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공급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수요는 꾸준하게 견조하다라는 점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점이죠. 실제로 현기차의 미국 재고 수준을 살펴보면 2018년 이후로는 계속 꾸준하게 현재 재고가 낮아지고 있다. 즉 자동차에 대한 수요는 꾸준하다라는 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대표적으로 수요가 얼만큼 견조하냐를 알아보고 싶을 때 현기차 미국 시장 내 인센티브 추이를 좀 살펴보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현재 차량 판매에 따른 인센티브가 내려가고 있다는 게 그만큼 수요가 많다라는 것들을 반증하는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 공급으로 인해서 생산은 줄어드는데 수요는 꾸준하게 증가하는 모습이다 라고 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신차 대신에 중고차 가격이 계속 뜰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중고차 가격은 역대 최고 수치다라고 기사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중고차 가격 지수인 맨하임 인덱스를 살펴보면 2020년 들어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이 차트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고요. 특히 눈여겨보는 건 2022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빠르게 늘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인데요. 이 차트만 보면 어떤 분들은 전기차가 과연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까?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도 계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많은 애널리스트와 투자자들이 전기차 시장은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라고 예측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본다면 바로 바이든 정부 들어서 미국 내에 연비 규제가 꾸준하게 강화되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실제로 2025년에 요구되는 연비 규제 기준치는 54마일/갤 갤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0.1마일/갤 갤론 부족분마다 발생하는 페널티가 $5.5에 달하기 때문에 10마일/갤 갤론이 부족한 업체의 경우 연간 80만 대 판매를 가정하면 2025년에는 무려 $4억 달하는 페널티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SUV 라인업을 늘리거나 생산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결국에 이 기준치를 맞추기 위해서는 당연히 전기차의 생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아까 우리가 살펴봤었던 그렇게 급등하는 전기차 생산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는 결정적인 근거가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전기차 판매량이 미국 내에서 만약에 늘어난다라고 하면 올해 1분기 글로벌로 봤을 때 전기차 판매 업체를 살펴보면 현기차는 현재 글로벌로 5위에 랭크되어 있는데요. 5위권 업체에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따닥따닥 붙어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중국의 BYD라든지 그다음에 니오펑, 르노 이런 업체들이 현기차의 경쟁사가 될 수 있고, 전기차 업체가 꽤 많기 때문에 현대기아가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BYD나 니오, 그 다음에 샤오펑 같은 중국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체는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현기차의 라이벌은 테슬라, GM, 폭스바겐 요 정도만이 라이벌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즉 생각보다 미국의 전기차 시장, 자동차 시장은 빠르게 커져가고 있지만 경쟁은 그렇게 치열하지 않은 상황이다 라는 점을 봤을 때 현대차의 퍼포먼스는 향후에 매력적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우리가 추측할 수 있고요.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도입한 모델들을 이미 2012년부터 꾸준하게 내고 있지만 글로벌 랭킹 2위 업체인 GM 같은 경우에는 아직
아직도 전기차 전용 플랫폼 모델을 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내년에 출시할 계획인데요. 그거에 비하면 현대 기아차는 1년 정도 현재 앞서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1년 정도 먼저 냈는 게 뭐가 그렇게 의미가 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판단하는 내용은 뭐냐면 전용 플랫폼으로 많은 전기차 노하우를 쌓는 업체가 굉장히 유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에요. 즉 아까 우리가 살펴봤었던 테슬라가 글로벌 1위, 그리고 글로벌 2위가 GM이지만 현대 기아차는 GM보다 훨씬 더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이런 것들은 GM과 폭스바겐과 비교했을 때 현기차가 그렇게 뒤처지는 상황이 아니다. 즉 테슬라를 제외한 랭킹 2위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 글로벌 3대 시장이다라고 평가하는 유럽, 중국, 미국, 이 시장을 봤을 때 그동안은 미국 시장이 유럽과 중국 대비해서는 전기차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지 않았어요. 2020년 이전까지는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환경 규제에 그렇게 민감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도나 이런 것들이 전기차 시장을 촉진시키지는 않았지만,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환경에 굉장히 큰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는 미국 내 전기차 시장이 유럽과 중국을 따라잡을 수 있을 거다라고 현재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 와중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은 전기차 시장 내에서도 중국을 굉장히 강하게 견제하고 있다라는 거, 전기차 시장이 이렇게 커짐에 따라서 배터리도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시장이 이렇게 우호적인 상황이 되다 보니까 현기차도 그에 화답하듯 5년 동안 무려 8조 원을 강력하게 투자하면서 미국에서 직접 전기차를 생산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발표한 상황이에요. 이렇게 공격적인 투자가 집행됨에 따라서 2025년에는 미국 내에서 전기차 전용 공장이 본격적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전기차가 더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전망하고 있고, 뭐 현대차뿐만 아니라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 전용 공장 신설을 통해서 미국 내 캐파를 빠르게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 기아차의 8.4조 원 투자는 뭐 R&D나 캐펙스 전략 투자에 2025년까지 꾸준하게 집행된다라고 현재 볼 수 있고요. 현대차의 이런 과감한 투자는 향후 미국 내 전기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와중에서도 현대 기아차가 안정적인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전망을 바탕으로 투자가 집행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분명히 기관 투자자들의 긍정적인 투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하고, 이런 것들이 4월 달에는 매도세를 권했지만 5월 들어서는 기관 투자자들의 투심을 강하게 이끌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미국 내 자동차 시장은 굉장히 현재 호황을 맞이하고 있고, 그 와중에서도 현대 기아차는 점유율 10%를 다시 달성하면서 긍정적인 퍼포먼스를 내고 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은 현재 현대차의 매수에 가담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면, 그 넘어서 현대차가 꿈꾸는 세상은 어떤 것일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시는 자율주행에 대해서는 현대차가 어떤 퍼포먼스와 계획들을 갖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1900년도에 미국의 거리를 살펴보면요, 자동차가 없고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마차가 주 운송 수단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마차가 자동차로 바뀌었던 게 바로 포드가 본격적으로 양산 자동차를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바뀌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이런 대격변을 1차 모빌리티 사업의 변화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자동차가 본격적으로 양산되고 어느 정도 가격대가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1920년대부터서는 본격적으로 자동차가 마차를 대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작은 1900년부터, 그리고 본격적으로 대체되는 거는 1920년이다 라고 봤을 때, 사실 자동차 업계는 지난 100년간 그렇게 커다란 변화가 사실 없었어요. 관련 레포트를 살펴보면 1차 전환기로부터 120년이 지난 지금 모빌리티 산업은 제2의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앨런 머스크가 등장했고, 이제 자동차는 내연기관에서 배터리로의 전환이 시작되고 있는데, 근데 단순히 내연기관차가 전기차로 바뀌는 게 마차가 자동차로 바뀌는 만큼의 임팩트 있는 변화인가 라고 봤을 때 사실 좀 약한 면이 있잖아요. 2차 모빌리티 산업의 변화다라고 하는 건 단순히 내연기관차가 전기차로 바뀐다를 넘어서 1차 모빌리티의 전환기가 말해서 자동차의 변화였다면, 2차 전환기는 모빌리티를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다라고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데요. 모빌리티는 이제 차량 구매에서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가는 방법의 변화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단순히 차량을 구매한다는 수준이 아니라 이동을 할 때 어떤 운송수단을 이용할 것인지를 모빌리티 업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이런 내용은 현대차가 발표했었던 비전에도 고스란히 반영됩니다. 실제로 현대차의 2025 전략이라고 해서 2019년도에 발표한 전략이 있는데요. 현대차가 나아갈 방향이 바로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프로바이더라고 하는
비전 속에서 두 개의 축을 살펴보면 스마트 모빌리티 디바이스와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가 있어요. 이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내용기관을 고수익화하고 원가 구조 혁신을 통해서 수익을 확보하겠다라고 하는 점인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 지점이에요.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가 과연 무엇인가 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마스 서비스다, 마스 얼라이언스다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여러 형태의 교통수단, 대중교통, 자동차, 렌터카, 택시, 카헤일링, 카쉐어링 등의 여러 가지 통합된 서비스 형태를 제공하고 구독 형태, 그러니까 월 정액요금제로 무제한의 교통수단을 사용 가도록 하는 서비스로 현재 정의를 하고 있어요. 즉, 여러분이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이용할 때 그게 기차가 됐던, 지하철이 됐던, 버스가 됐던, 오토바이가 됐던, 택시가 됐던, 아니면 자가용이 됐던, 그게 자율주행이 됐던 여러 가지 모든 서비스를 바로 현대차가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개념이거든요. 이게 지금은 좀 생소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재 이렇게 산업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산업은 현재 커져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대표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많은 분들이 아시는 우버와 리프트인데요. 많은 분들이 미국에 가실 때 우버 서비스를 굉장히 많이 이용하시고 만족감이 굉장히 높은 편이신데요. 차량을 구매하지 않아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는 점이 많은 분들이 우버와 리프트를 이용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와 같은 업체들이 현재 인지도는 꾸준하게 쌓고 있지만 주가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지난 2년간 그렇게 폭발적인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어요. 주가가 2년간 거의 답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영업이익이 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버 같은 경우에는 지난 4년간 인지도는 꾸준하게 올렸지만 영업 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있고요. 리프트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와 같은 업체들이 영업 적자가 꾸준하게 나는 이유, 바로 전체 승객 요금 중에 택시 드라이버로 향하는 인건비가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평균 승객이 택시 요금으로 약 13달러를 낸다면 그 중에 9.5달러, 무려 88%에 달하는 비중이 택시기사 인건비로 빠지고요. 고작 약 10%밖에 안 되는 수익이 우버와 리프트의 매출로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금액에서 또 여러 가지 비용을 제하다 보면 결국 마진이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버가 계속 사업을 영위함에도 불구하고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버와 리프트 같은 업체들이 이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택시기사의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자율주행에 많이 목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 업체가 기대하고 있는 것, 그리고 현대차도 기대하고 있는 게 레벨 5의 자율주행 도달할 경우에 엄청난 수익을 볼 수 있다는 점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그러다 보니까 자율주행 개발에 꾸준하게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요. 여객 상용차, 즉 택시 같은 경우에 운전기사에 대한 인건비가 전체 비용의 88%를 차지해요. 그렇기 때문에 차량 가격 상승으로 감가상각비 정도는 증가하겠지만 해당 인건비가 사라짐으로 인해서 85%의 비용 절감이 생기고, 즉 자율주행만 완벽하게 될 수 있다면 우버와 리프트의 안정적인 마진 확보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고, 현대기아차가 추진하고 있는 마스 서비스도 대중적인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커나가는 거에 있어서 크게 무리가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우리가 전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승객이 내고 있는 전체 비용 중에 무려 90% 가까이가 택시기사의 인건비다라는 점을 봤을 때, 이 부분을 자율주행으로 인해서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다면 고객들도 훨씬 더 저렴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고, 이 금액을 전체 줄이고 반을 플랫폼 사용료로 낸다 하더라도 고객 입장에서는 기존 택시 이용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자율주행 택시를 이용할 수 있고요. 서비스 제공하는 업체도 안정적인 매출과 영업이익을 확보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계산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자율주행 개발은 많은 업체들이 현재 목을 맬 수밖에 없는 매력적인 아이템이고, 현대차 역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개발에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실제로 2022년 내년 같은 경우에 나오는 제네시스 모델에 대해서는 최초로 레벨 3 자율주행이 채택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1년 뒤에는 레벨 4에 도달한다 라고 현재 현대차의 자율주행 개발 로드맵이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즉 우리가 자율주행이 가능하다라고 판단하는 레벨 5 수준이 그렇게 먼 미래가 아니다라는 점을 봤을 때, 최소한 2025년까지는 현대차 주가가 내려올 때마다 안정적으로 분할 매수하기에 매력적인 포인트가 바로 이 지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즉 120년간에 이어왔었던 산업이 현재 큰 변화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자동차 업계에 대한 투자에 관심 있는 투자자분들이라면 이와 같은 트렌드의 변화를 어느 정도 이해하시는 게 여러분의 높은 수익률을 내는 것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 최근에 현대차의 주가가 왜 부진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반도체 공급은 어떻게 풀릴 수 있는지를 살펴봤었고, 또한 최근에 미국 내 자동차 업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살펴보면서 특히
특히 현대기아차가 내고 있는 유의미한 성과들이 현대 주가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같이 알아봤고요. 더 나아가서 모빌리티 산업의 두 번째 큰 변화, 그 변화의 대표적인 축인 자율주행에 현대기아차가 어떤 로드맵과 어떤 플랜을 갖고 있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